시사잡기 2부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주요 뉴스 정리해드리죠. 미디어스의 김민아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피살된 김정남의 아들 김한솔, 오늘 갑자기 유튜브 동영상으로 등장했는데 김한솔이 맞긴 맞아요? 지금 우리 정보당국은 이 사람은 김한솔이 맞다 이렇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예. 동영상 나와서 그 북한 외교관 여권 보여주면서 자긴 김한솔이고 자기 아버지 피살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이 여권에 적힌 이름은 모자이크가 돼서 보이지는 않았거든요. 하지만 우리 정보당국은 뭐 김한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이 김한솔인 게 관심이 대상이 되는 것은 결국 이제 북한이 지금 뭐 신원에 대해서 부정을 하고 있는 김정남 이 신원을 밝혀줄 유가족 중 하나이기 때문이겠죠. 그렇죠. 말레이시아는 그동안 유가족의 그 방문을 요구를 해왔는데 일단 말레이시아 경찰은 영상에 등장한 김한솔이 맞는지 여부를 확인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이 동영상 공개 이후에 천리마 민방위라는 단체가 화제인데 이건 뭡니까? 이 영상을 올린 유튜브 계정이 이제 천리마 민방위 이런 이름으로 돼 있고 이 영상에도 천리마 민방위라는 단체의 로고와 이름이 이 워터마크로 들어가 있는데요. 예. 이 단체 홈페이지도 같이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올라온 글로 추정해 보면 북한 주민의 탈북을 돕고 신변을 보호하는 이런 단체인 것처럼 이제 써 있고요. 김정남 피살 이후 그 가족에게서 도움 요청이 와서 안전한 곳으로 직접 이동시켰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 또 도움 요청에 신속하게 응답해준 엠브레우츠 주한 네덜란드 대사에게 특별한 감사를 표한다 이렇게도 써 있고요. 미국, 중국, 네덜란드 정부와 무명의 정부에 대해서도 감사한다. 이런 내용들이 쭉 써 있다는 거죠. 아하. 그러면 정황상 미국, 중국, 네덜란드 그리고 이 무명의 정부로 표현된 이 국가가 김정남 유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름의 어떤 첩보전을 벌였다. 뭐 이런 얘기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그렇죠. 상황인 것이죠. 예. 일단 이 단체가 뭐냐에 대해서는 탈북을 돕고 신변을 보호하는 단체로 보이긴 하는데 탈북자들은 잘 모른다고 지금 대답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통일부도 이거에 대해서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뭐 파악을 못한 상태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고 다만 이제 이게 홈페이지니까 도메인이 있겠죠. 도메인 등록 정보를 검색을 해보니까 2017년 3월 4일에 등록된 것으로 그렇게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딱 4일 전에?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소유자 이런 이제 다른 정보들도 원래는 이제 쭉 나오는데 이건 이제 비공개 처리가 돼 있고요. 더불어서 이제 이 홈페이지에 보면은 이런 활동들을 후원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화폐 비트코인으로 후원해달라 이런 메시지가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데 예. 이 비트코인 후원을 하기 위해서 쓰이는 주소가 있거든요. 근데 이 주소를 조사를 해보면은 거래 내역들이 쭉 나오게 되는데 이 비트코인 주소로 거래 내역이 된 것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결국 이 단체의 홈페이지와 비트코인 주소 뭐 이런 것들은 김정남 사건 이후에 좀 급조됐다 이런 점들을 보여주는 걸로 이제 파악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네요. 지금 어디 있다는 거죠, 김한솔은? 일단 원래는 마카오에서 중국의 보호를 받고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었는데요. 북한의 위협 때문에 이제 안전한 곳으로 이동했다라고 하니까 그게 어디냐 이런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겠죠. 천리마 민방위라는 단체가 굳이 무명의 정부 이렇게 언급을 한 걸로 봐서는 이 무명의 정부가 있는 뭐 그런 지역에 있지 않겠느냐 이런 추측이 가능한데 예. 지금 뭐 김정남 유족들을 피신시키는 과정에서 방금 언급된 미국, 중국, 네덜란드 말고 만약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국가가 있다면 그건 뭐 우리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한국에 있다는 얘기 아니냐 이런 추측들이 이제 네티즌들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그 국정원 등등의 정보기관들은 이 가능성을 이제 부정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과거에 이제 이한영 피살 사건이라든가 좀 북한의 직접적인 보복이 가능한 이런 지정학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는 뭐 안 했을 거다 이런 이제 추정을 언론들은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예. 일각에서는 김한솔이 유학을 했던 이제 유럽, 지금 프랑스에서 유학한 걸로 나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유럽 어딘가에 있지 않겠느냐 이런 추측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덜란드에 있는 거 아니냐 아니면 또 네덜란드의 인접 국가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뭐 네덜란드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예. 특별히 엠브레우츠 주한 네덜란드 대사에게 감사를 표했다는 걸 보면 이 사람하고 관계가 있는 어떤 뭐 국가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추측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근데 우선 천리마 민방이라는 단체 자체도 아직 이 실체가 불분명하니까 그렇습니다. 이 인터넷에 올린 그 글을 가지고 너무 또 추정하는 것도 근거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네. 오리무중이군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한편 이제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의 페이스북에 이제 올린 글을 보면 김한솔이 김정은 체제에 대한 저항 의지를 보여줬다. 본인이 북한 체제에 저항하는 탈북자임을 선언한 것이다. 경의를 표한다. 뭐 이렇게 써 있거든요. 이게 뭘 연상시키냐면 김정남이 이제 북한의 뭐 망명정부 구성 그런 걸 추진하는 단체와 접촉한 일이 있다. 이런 보도도 나왔었는데 예. 이 하태경 의원은 김한솔이 그런 역할을 하게 될 뭐 그런 전망도 같이 이제 갖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추정들이 좀 가능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그냥 추정일 뿐이고요. 그런 거죠. 예.
자, 오늘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 사드 문제에 대한 반응 내놨죠. 그렇습니다. 오늘 중국에서 이제 양회 일정이 진행이 됐는데요. 뭐 양회라고 하면 전국인민 대표자 대회와 전국인민 정치협상회의인데 그래서 이제 중요한 여러 가지 정치 방침들이 결정되는 뭐 그런 일정들인 거죠. 왕이 외교부장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중국 언론이 올해 한중 수교 25주년인데 지금 여러모로 복잡한 한중 관계를 어떻게 전망하느냐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지금 한중 관계의 가장 큰 문제는 한미 양국이 한반도 사드 배치를 고집하는 것이다. 이렇게 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한국과 미국은 사드 배치를 중단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된다. 이런 발언도 했다는데 여기서 이제 대화의 장은 이제 육자회담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육자회담 재개가 이제 중국의 입장이기 때문에 자기들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북한에 대해서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을 계속하고 있다. 이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예. 아울러서 미국과 한국은 군사훈련으로 북한의 압박을 지속하고 있다라면서 이 양비론적 태도를 취해서 이게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탄도미사일 발사를 중단하고 미국과 한국도 군사훈련을 멈춰야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한미 군사훈련 때문에 미사일 도발이 일어난 것이다라는 건 사실 북한 주장인 거죠. 그래서 중국이 좀 북한 주장에 어느 정도 경도돼 있다는 거를 뭐 다시 또 보여준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한편에는 나오고요. 예.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이 북핵 문제를 협상 궤도로 되돌리는데 역할을 하겠다라면서 대북 제재 이행과 협상 촉진이 모두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 한편 한중일 정상회담 이 필요성들이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의 개최 가능성에 대해서는 좋은 조건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라면서 좀 여지를 남기는 그런 태도를 보였습니다. 또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는 원만한 관계를 가져가겠다 이런 발언을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상호 존중하면 훌륭한 파트너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정치 체제의 다름을 인정해야 한다. 뭐 모든 국가는 평등하다. 더 좋은 미국을 건설하는 미국의 노력을 환영한다. 이렇게 좀 좋은 얘기를 해주는 취지로 뭐 발언을 쭉 했는데요. 예. 다만 남중국해 문제 이게 가장 민감한 문제 중에 하나일 텐데 지난해와 비교해 남중국해는 아주 안정된 상태이다라면서 이게 중국과 동맹국들의 노력의 결과이다라고 자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시기에 이 안정된 국면을 파괴하려 한다면 가만히 안 있겠다. 뭐 이런 취지 발언도 했는데 결국 이제 미국에 대해서 남중국해 문제에 개입하려는 생각을 하지 마라. 이런 이제 우회적인 경고를 내놓은 걸로 해석할 수가 있겠죠. 이제 오늘 미국의 법무부, 재무부, 상무부가 중국 최대의 통신 장비 기업인 ZTE 뭐 이런 기업에 대해서 이 미국의 대북한 이란 제재 위반 혐의 이걸로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1조 원 넘는 벌금을 부과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예. 이게 이제 세컨드리 보이콧까지 가는 어떤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이런 해석도 붙여서 나왔는데 지금 이제 사드 장비 일부가 한반도에 반입됐다. 이 사실과 엮어서 보면은 좀 칼을 들고 이제 나타난 미국에 대해서 중국이 한 손으로는 대화를 좀 이렇게 제시하는 그런 그림이다라고들 이제 언론은 해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오는 18일에서 19일까지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한중일 순방의 일환으로 중국에 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자리에서 이제 사드 문제까지 포함해서 미중 간의 외교 쟁점이 전면적으로 다뤄질 것 같은데 남북 간의 문제 그리고 북핵 대응 이것도 역시 이때 양국의 어떤 담판으로 이후 방향이 좌우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중국에 있는 롯데마트는 영업정지 영업장 수가 점점 늘어나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롯데마트가 한 전체 99곳이 있다고 하는데 그중에 오늘 파악된 바로 한 55곳이 영업정지를 받았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절반이 넘어갔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영업정지 조치 사유의 대부분이 소방법, 시설법 위반인데 쉽게 얘기하면 어떤 뭐 핑계를 잡아서 이런 소방시설 미비나 이런 걸 잡아서 이제 영업정지를 하는 게 사드 배치에 대한 뭐 보복이다. 이런 얘기와 좀 일치하는 뭐 그런 어떤 해석인 셈이지요. 예. 앞으로도 이 현지 분위기에 따라서 영업정지 점포수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지금 영업정지 기간이 대개 이제 한 달 정도로 알려져 있다고 하는데 이 한 달 이상 영업정지를 하게 되면은 이 중국인 이제 노동자들에게 지급해야 될 이제 임금이나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했을 때 상당히 롯데마트 입장에서 더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우려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롯데마트가 지난 한 해 동안 해외 사업에서 이제 낸 영업 손실 중에 대부분이 중국 사업 적자인데 이게 이제 심화되는 그런 상태까지 될 수가 있으므로 이제 롯데마트는 결국 중국 사업을 접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추측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심각한 국면으로 되고 있어서 양이 우리나라와 중국 간의 어떤 그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자, 동일 노동, 동일 임금까지는 알겠는데 동일 민낯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제 동일 민낯 이것은 이제 그 여성들에게 화장이나 이런 어떤 그 단정한 옷매무새 이런 걸 강요하는 문화에 대한 어떤 일침인데요.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서 알바노조가 오늘 명동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이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은 여성 아르바이트 노동자 495명 중에 60%에 달하는 인원이 용모 단정을 이유로 벌점이나 지적을 받은 적이 있다. 이렇게 답했다는 것이죠. 예. 근무 중에 손님이나 고용주로부터
외모 품평을 경험했다. 이렇게 답한 비율은 거의 98%였다고 하고요. 예. 사례를 보면은 뭐 렌즈가 아니라 안경을 썼다. 뭐 이런 이유로 업주가 눈치를 줬다. 이런 사례도 있고 조회 시간마다 무작위로 한 명을 뽑아서 화장과 복장에 대해서 평가하고 지적하는 뭐 그런 일들을 했다. 뭐 이런 얘기도 같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아르바이트 할 때 외모를 꾸며야 한다는 압박을 받는 정도를 10점 만점으로 했을 때 몇 점 정도나 압박을 받고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응답자들이 이제 평균 5.9점 정도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하거든요. 상당한 정신적 압박이 있다는 이런 얘기인 거죠. 예. 또 알바 노조는 외모를 꾸미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모두 여성 노동자들이 전적으로 자비로 부담해야 된다. 이런 점도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뭐 스타킹이라든지 머리망, 검정 구두, 뭐 이런 용모 관련 이제 물품, 직장에서 요구하는 이런 물품들을 구매하는데 여성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이 소비하는 매달 평균 액수는 24,600원 정도다라고 이제 나와 있다고 합니다. 동일 노동, 동일 임금, 동일 민낯. 그렇죠. 좀 기억해 둬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환경미화원 공채를 하는데 경쟁률이 20대 1을 넘어섰어요? 그렇습니다. 환경미화원이라고 하면 옛날에는 뭐 어떤 그 여러 가지 힘든 일을 한다. 이런 이제 그 어떤 선입견이 있어서 좀 기피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생각을 많이 할 수 있겠는데요. 요즘에는 뭐 취업난인데다가 상대적으로 급여가 높고 또 직업적 안정성이 있고 다양한 복지가 같이 있기 때문에 좀 사회적 인식이 달라져서 환경미화원 응시자가 많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예. 구미시의 경우에는 11명을 뽑는데 한 239명이 응시를 해서 거의 21.7대 1 이 정도의 경쟁률이 나왔다라는 것이죠. 이 재미있는 것은 오늘 이제 경북 구미시민운동장 보조경기장에서 공개 채용 체력 검정도 이제 실시를 했다는 것인데요. 체력 검정은 모래자루 메고 50m 달리기 그리고 모래자루 메고 서 있기 두 종목으로 진행됐다고 합니다. 아하, 예. 남성 지원자는 30kg짜리를 들고 있어야 했고 여성은 이제 20kg짜리 모래자루를 들고 있었어야 되는데 달리기의 경우 남자는 만점이 7.5초, 여자는 만점 9초였다고 하니까 상당히 어려운 이제 체력 검정인 셈이죠. 네. 여기까지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오늘 3월 8일 109번째 맞는 세계 여성의 날. 네. 오늘 그래서 한국 여성대회도 열렸고요. 사실 지난해부터 뭐 강남역 사건, 문단 내 성폭력 해시태그 운동, 대학가 단톡방 사건 등등 오늘에 이르기까지 여성에 대한 이야기가 연일 끊이지 않았죠. 특히 또 탄핵 정국을 맞아서 페미니즘과 민주주의의 관계에 대한 이런 관심도 높아진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초대석에 여성학자 한 분 모셨어요. 네, 연세대학교 젠더연구소의 연구원이신 손희정 박사,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손희정입니다. 매해 이 3월 8일 여성대회에서 여성운동상, 여성운동 특별상 이런 거 수상하잖아요. 네네. 올해 여성운동상은 어디서 받았어요? 올해 여성운동상은 디지털 성범죄 아웃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줄여서 DSO 팀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이 팀에서 이제 여성운동상을 수상을 했고. 디지털 성폭력? 디지털 성범죄 아웃. 성범죄. 네. 예를 들면 뭐 소라넷 폐쇄 운동. 네, 그 운동을 이제 주도를 했었던 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한 팀을 꾸렸고요. 이때까지는 보통 사람들은 리벤지 포르노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이제 성범죄를 고발을 하고. 그게 뭐죠? 리벤지 포르노가? 예를 들면 이런 건데요. 리벤지 포르노라는 게 복수와 포르노가 합성된 언어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연애를 하거나 관계가 있을 때에 성관계를 했던 걸 찍어놨었던 것을 이제 헤어지고 나서 유포시키는 거? 복수의 의미로 유포를 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말하자면 사제 포르노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포르노라고 이야기가 되면서 그러니까 보아도 되는 어떤 동영상 이런 식으로 이제 인식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명백하게 이건 디지털 문화를 기반으로 한 그렇죠. 성범죄다라는 걸 좀 인식시키기 위해서 오늘의 시대상에 딱 맞는 꼭 표현. 필요한 그런 운동. 그래서 여성운동상을 받았군요. 네네. 여성운동 특별상은요? 여성운동 특별상은 이번에는 이제 강남역 그러니까 2016년 5월 17일에 있었던 묻지마 살인. 네, 묻지마 살인에 이제 많은 여성들이 가서 추모의 이제 메시지를 포스트잇에 남겼었고, 맞아요. 예, 그게 뭐 전국적으로 모았을 때 35,000건 정도 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 추모 행동에 참여했었던 여성들 집단을 이제 특별상으로 지정을 해서 수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남역 사건을 하나의 중요한 여성 문제로 부각시킨 그런 분들 이렇게 상을 줬군요. 또 왜 성평등의 이 걸림돌, 디딤돌 이런 상도 주잖아요. 네네. 그런 상도 이게 되게 재미있고 흥미로운 걸림돌은 상인데요. 뭐가 먼저 받았어요? 걸림돌은 이번에는 그 가임기 출산지도를 만들어서 출산지도 네 굉장히 화제가 됐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 제기를 받았었던 행정자치부하고요. 그다음에 결혼한 여성 직원을 해고하면서 이제 노동 문제를 불러일으켰었던 금복주에서 이제 상을 받은 고약한 회사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걸림돌이고요. 걸림돌이고. 디딤돌은? 네, 디딤돌상 같은 경우는 김포공항 청소노동자분들이 받으셨고요. 네. 그다음에 성주 사드반대 운동을 하셨던 여성위 분들이 받으셨고, 그다음에 낙태죄 폐지를 주장을 했었던 검은 시위에서 수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는 성평등 걸림돌상은 아예 좀 폐지될 만큼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 네. 그리고 왜 3시 스톱 캠페인이라고 하는 것도 오늘 벌어졌잖아요. 네. 이 3시 스톱이 뭐예요? 이거는 이제 한국 여성 노동계에서 준비를 한 행사인데요. 예. 성별 임금 격차를 문제 제기하면서,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이 한국 사회에서 평균적으로 약 35%의 임금 격차가 있거든요. 예. 그럼 이 임금 격차를 기준으로 봤을 때 여성들은 오후 3시 이후부터는 무임 노동을 하고 있는 거다. 예, 그래서 무급 노동을 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는 의미에서 3시에 이제 일을 마치고 퇴근하자. 예, 퇴근을 하자. 조기 퇴근 운동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근데 그러다 진짜 3시 퇴근하면 어떡합니까? 일단 오늘은 캠페인이니까 해서 이제 이거를 이제 제안을 했었던 캠페인 측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나오셔서 같이 행진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했으면 좋겠고,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좀 참여하기 어려우신 여성 노동자들은 이제 태업을 하자, 기지개를 피든지, 뭐 3시에 커피 한 잔의 여유를 누리든지, 뭐 이런 식으로 참여를 해보자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3시에 퇴근하자라기보다는 어쨌거나 임금 격차를 줄이는 운동이 필요하고 인식을 공유하자라는 의미였고요. 딱 이 몸에 와닿네요. 예. 오후 3시 이후는 우리는 돈 안 받고 일하는 거다. 네, 진짜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 사실은 한국에서만 있었던 운동은 아니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퀄 페이데이라고 해서 동일 임금의 날이라고 이야기를 해서요. 예. 뭐 아이슬란드나 프랑스, 영국 같은 데에서 이미 작년에 좀 했었던 운동이고요. 그래서 예컨대 뭐 아이슬란드 같은 경우는 10월 24일에 이제 2시 38분에 여성들이 수천 명의 여성들이 길거리를 뛰쳐나왔다라고 보도가 되었는데요. 아이슬란드의 성별임금 격차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2시 38분 이후부터가 무급 노동이라는 의미였었고요. 우리보다 조금 심한가 보죠? 아니요, 훨씬 임금 격차는 적은데요. 아마 뭐 노동 시간 안에서 이야기가 되는 거였겠죠. 우리는 노동 시간이 기니까. 네, 그래서 3시 스탑이 얘기하고 싶어하는 중요한 의제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남녀의 임금 격차만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이제 열악한 노동 조건이랑 이제 과도한 노동 시간 같은 것들에 이제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남녀 공이 노동자의 노동 시간을 좀 줄여야 한다라는 그렇죠.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제가 오늘 처음 시작하면서 잠깐 소개했습니다만, 지난해 그 강남역 사건이 아마 가장 큰 결정적 계기가 아니었던가 싶은데, 네네. 그 이후에 여성 관련 또 젠더 관련된 페미니즘 관련된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왔죠. 네, 폭발적으로 나오고 어떤 것들이었었죠? 지난 1년 사이에.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뭐 5.17 페미사이드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는데, 가부장제 사회에 의한 혹은 남성에 의한 여성 살인이 벌어졌었던 그날 이후에 이제 많은 이슈들이 나오긴 했는데, 이게 단절적으로 5월 17일부터 탁 터져 나왔다라기보다는 사실은 이제 2015년 정도부터 서서히 인터넷을 중심으로 젊은 여성들이 이제 여성 문제 같은 것들에 인식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그런 에너지들이 모여왔었던 여러 가지 계기들이 있었고요. 그랬을 때 예컨대 2015년 2월부터 시작됐었던 해시태그 나는 페미니스트입니다 운동을 시작으로 메르스 사태 때 등장하기 시작한 메갈리안 미러링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결집되기 시작한 어떤 에너지가 사실 실제로 여성이 정말로 이유 없이 죽음을 당해야 하는 물리적 폭력이 눈앞에 딱 떨어지자마자 이렇게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흐름으로 이어졌었던 것 같고요. 그렇게 현실 생활에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거, 예컨대 노동 조건도 너무 열악하고 물리적인 폭력은 점증하고 뭐 이런 상황들 속에서 조금씩 이제 여성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었던 것 같아요. 또 하나의 계기가 문단, 출판계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성폭력 고발 이런 거죠. 재미있고 흥미롭다라고 얘기하기엔 너무 고통스러운 것이기는 한데, 일상생활에서, 그러니까 자신의 생활 세계랑 직업 세계에서 경험했었던 폭력들이 그냥 내가 운이 나빠서 혹은 내가 행실에 문제가 있어서라고 생각했었던 것들이 사실은 이제 이렇게 인터넷에서 막 이야기가 되면서 이게 나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고요. 그거에 대한 대응들이 구체화되고 있는 중인 거죠. 네, 그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자면 온라인 커뮤니티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간이 넓어졌다는 점. 네네. 이 점이 큰 배경이로군요. 그러니까 곳곳에서 고발들도 이루어지고 네네. 공감대도 확산되고 하는 그런 네네. 거니까요. 그렇죠. 온라인이라는 공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아마 이야기 들으셨겠지만 2016년에 되게 화제가 됐던 사건 중에 하나가 넥슨이라는 게임 회사에서 만들었었던 게임에 목소리 출연을 했었던 여성 성우가 이제 뭐 메갈리아에서 판매한 티셔츠를 입은 인증 사진을 올렸다가 계약 해지를 당한 사건이 맞아요. 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게 사실 보여주는 건 무엇이냐면 페미니즘이 목소리에 힘을 얻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는 되지만 아직 또 현실 세계에서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면 이건 사실 정치적 입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성이 페미니즘이라는 정치적 입장을 이야기했을 때 사실은 생존의 위협을 당하게 되는 거죠. 직업을 박탈당하거나.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온라인이라고 하는 비교적 안전한 공간이기도 하고 한편으론 동료를 매우 쉽게 찾을 수 있는 공간에서 이제 목소리가 터져나올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런 여성들은 이전부터 사실은 온라인에 모여서 자기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페미니즘이라는 언어, 힘을 얻게 된 것은 중요한 계기였었던 것 같습니다. 네. 방금 그 계약 해지 사건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이런 페미니즘 운동이라는 것이 좀 건강한 방향, 긍정적 방향으로 쭉 차분히 가면 참 좋은데 네. 대부분 이거는 극렬한 찬반 대립, 네네. 뭐 여성 혐오, 남성 혐오 그리고 좀 거기에 가장 앞장서 있는 몇몇 사이트들 중심에 격한 어떤 투쟁 네네. 이런 양상들이 자꾸 벌어진단 말이에요. 네네. 그런 혐오성과 그런 투쟁적인 어떤 부분 네네. 이거 어떻게 평가해야 합니까? 저는 사실은 사회적인 현상으로서의 남성 혐오는 이야기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이고요. 여성 혐오라고 하는 것은 여성에 대한 차별과 멸시의 문화를 바탕으로 구조적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남자가 싫어라는 개인적 감정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여성 혐오는 구조적인 것이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문제 삼아야 되는 남성 혐오는 구조적으로 사실 아직 불가능한 상태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런 남성 혐오가 성립하려면 남자들이 제도적으로 차별당하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폭력에 시달리며 그리하여 생존적으로 위협에 처했을 때 저는 남성 혐오를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지금 페미니즘 운동이 하고 있는 건 남성들의 얼굴, 실제로 여성들은 염산을 맞는 시대인데 남성들의 얼굴에 염산을 뿌리는 일이 벌어지진 않는다는 거죠. 손희정 박사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참 많은 일들이 있었네요. 네네. 근데 그렇게 좀 많은 분들이 이걸 이슈로 논쟁하게 되면서 페미니즘 관련 책도 많이 나오고 네네. 팔리기도 많이 팔리고 네네, 그렇습니다. 그런 통계들도 다 잡힌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그만큼 이게 이슈화된 것까지는 맞는데 사회 저변의 인식 변화로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보세요? 저는 확실히 변화를 좀 느끼기는 그래요?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책도 그렇고 특강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늘었고요. 그리고 확실히 이제 저는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대학생들의 관심사도 넓어지고 있는 편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급하게 생각하지는 않으려고 하는 게 그러니까 페미니즘의 역사도 이미 100년이 넘었지만 뭐 훨씬 더 긴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그렇게 사회의 인식을 바꾼다는 게 빠르고 쉽게 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긍정적으로 한 걸음이나마 걸었다. 가고 있다라는 것. 2년밖에 안 된 걸 생각하면 네네. 그렇습니다. 유력한 대선 후보가 난 페미니스트 대통령 되겠다 이런 말까지 공개적으로 하는 거 보면 네네. 확실히 조금씩은 좋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자, 오늘 꼭 하나 또 짚어봐야 될 게 이 탄핵 정국에서 촛불 집회 현장에서도 뭐 대통령이 여성이다 보니까 대통령 비판하는 거 좋으나 여성 비판 발언, 여성 비하 발언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라는 반응이 나왔었잖아요. 네네. 그건 예를 들면 어떤 거였었죠? 뭐 예컨대 이재명 시장이 저작거리 아녀자라는 식으로 이야기, 최순실과 연결되는 저작거리 아녀자라고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뭐 얼마 전에 가장 화제가 됐던 것은 더러운 잠이라고 하는 그 작품, 패러디 작품, 패러디 작품을 둘러싼 논란. 그다음에 DJ DOC의 뭐 노래 수치인 분명이라는 노래가 광장에서 불러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것들 둘러싼 논란들이 좀 있었죠. 네. 그런 거 하면 또 탄핵 반대 집회에서도 거기서는 특히 박사모를 중심으로 해서 대통령을 그냥 여리고 힘없고 착한 여성 대통령. 이것 하나 못 지켜주는 남자들 이게 남자입니까? 뭐 이런 게 막 외쳐진단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면서 지금 제가 정말로 그 더러운 잠을 둘러싼 여러 가지 광경들 중에 되게 흥미로웠고
듣고 한편으로는 고민됐었던 게 뭐냐면 여성 비하다라고 외치면서 보수 쪽 어르신들이 이제 국회에 들어가서 그 더러운 잠을 잡아 끌어서 막 패대기를 쳤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게 한쪽에서는 마치 페미니스트들이 가서 여성 혐오하지 말아라고 패대기 친 것처럼 의도적으로 곡해되어 유통이 되고 네. 그것이 벌어지는 와중에 또 새누리당에서는 여성 비하하지 말라고 여성 의원들이 막 피켓을 들고 이랬단 말이죠. 근데 그것들을 보면서 저는 한편으로는 어쨌거나 여성운동 혹은 한국의 페미니즘 진영이 끊임없이 성평등과 함께 더불어서 여성 및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이야기하고 싸워온 역사가 굉장히 쉽게 여성 인권이나 성소수자 인권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 의해서 정치적으로 도둑질 당하는 현장을 목격한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예. 실제로 정말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여성 대통령으로서 대표성을 띠고 그래서 대통령이 되었을 때 한국에서의 여성 인권이 나아졌는가 하면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고 수치상으로도 명백하게 안 좋아졌고 그랬을 때에는 저는 박근혜 대통령을 여성 대통령으로 규정하기 되게 어려운 지점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했어야 할 때에는 여성 정체성을 아무것도 내세우지 않았던 때에 그러니까 불리해졌을 때에는 여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와서 페미니즘의 언어를 전유하는 방식이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 그래서 예컨대 그 태극기 집회 같은 데에서 여성들이 얼굴 내걸고 나와서 여성 비하하지 말라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여성들은 그 집회 자리에선 또 막 이 집회 꽃 이런 식으로 호명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은 이거는 제대로 된 여성주의라고 이야기할 수 없고요. 그렇죠. 아주 정확하게 박근혜 대통령은 여성이기 이전의 대통령으로 먼저 평가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여성 정책을 잘 했다면, 즉 긍정적 의미의 여성성을 발휘했다면 모르겠으나 그건 없었다는 표현이고 네네. 반대로 공격당할 때는 난 여성이니까 보호받아야 돼. 네. 이거는 좀 구시대적인 여성권 아닙니까? 사실은 여성에 대한 이미지나 이때까지 여성운동이 해왔던 여러 가지 가치들을 완전히 퇴행시키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한 가지 고민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랬을 때 실제로는 박근혜 대통령과 정치적인 적대에 있는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그러니까 그때 예전에 대선 때 이제 박근혜 문재인이 붙었을 때에도 박근혜 대통령이 준비된 여성 대통령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와서 내걸었을 때 실제로 잘 먹히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는데 문재인 캠프 쪽에서 막 그 특전사 내세우고 그다음에 굉장히 사랑스러운 와이프가 있는 가부장적인 이미지를 내세우고 그다음에 박근혜는 여성이라서 군대를 안 갔다 왔고 심지어는 아이도 안 낳아 보았다는가라는 식으로 이제 여성 비하적으로 박근혜를 끌어내리려고 했을 때 비로소 사실은 박근혜가 소수자로서의 여성성을 가지게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우리의 일상 인식 속에서의 여성 문제, 일상 생활과 조직 문화에서의 여성 문제, 더 나아가서는 정치와 여성 문제. 인식이 자꾸 넓어지는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페미니즘이 민주주의를 완성한다. 그게 이제 올해 여성의 날 그 슬로건인데. 여성대의 슬로건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페미니즘이 민주주의를 완성한다. 그 설명만 짧게 좀 한마디 해주시죠. 그래서 완전하지 않은 형태로 온 민주주의, 완전하지 않은 형태로 온 인간 혹은 시민이라는 의미가 노동자들이 투쟁해서 노동자들의 투표권을 가지게 되고 여성들이 참정권 투쟁을 해서 참정권을 가지게 되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역사 안에서 조금씩 완성되어 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 여성운동 혹은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거는 여성들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그러니까 부분적인 운동이 아니라 실은 민주주의의 의미 자체를 확산시켜온 보편운동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다면 여성운동은 민주주의를 완성해가는 하나의 어떤 흐름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평등 척도는 곧 그 나라의 민주주의 척도이기도 하다. 네, 그렇기도 하고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연세대학교 젠더연구소 연구원 손희정 박사였습니다. 은수미 안진걸의 외부자들 코너입니다. 오늘은 국회 비판 좀 해야 되겠습니다. 촛불 민심은 뜨거웠습니다만 그 뜻을 반영했어야 할 국회는 지난 1월 국회, 2월 국회 모두 식물국회다 이런 비판을 받지 않을 수가 없죠. 저희 방송에서도 우리 1월, 2월 국회에 할 일 참 많습니다라는 얘기 어마어마하게 했는데요. 제대로 못하고 있네요. 2월 한 달 동안 처리된 법안 수가 44건인데 지난 10년 동안 2월 국회에서 처리한 평균 법안 건수는 172건이니까 숫자로만 따져도 이게 4분의 1도 안 되는군요. 자, 국회 비판 좀 하겠습니다. 은수미 전 의원,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은수미 전 의원은
내부자였다가 지금 외부자가 된 거죠. 네, 그렇죠. 국회의원이었다 지금 아니니까. 아니니까. 왜 이래요? 저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 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2월 국회가 쉽지 않을 거라는 거 누구나 다 알아요. 그리고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또 좀 힘들 거다. 그다음에 탄핵 국면이기 때문에 또 탄핵에 묻히는 것도 있다. 이것도 다 알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럼 탄핵 외에 도대체 국회가 저는 통과가 문제가 아니라 통과를 얼마 시키는 문제가 아니라 입법적으로 예. 뭐 어떤 쟁점을 만들었는가를 질문을 해보면 안 떠오르잖아요. 청취자들께서도 생각나는 게 이제 피곤하게 일 마치고 이제 집에 가신 분들 많을 텐데 특검법 연장 안 됐죠. 안 됐죠. 18세 선거권 아직 안 되고 안 됐죠. 있죠. 그다음에 이제 건물주분들은 조금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전국의 한 절반 가까운 집 없는 서민들 입장에서는 전월세 때문에 지금 사실 너무 머리 아프고 힘들거든요. 예. 소득에서 막 50만 원, 100만 원이 월세 전세로 나가는데 그러니까 전월 상한제 좀 해달라는 거였고 이것도 안 되고 있죠. 그러니까 정부 일각, 새누리당 일부,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일부가 이분들이 반대하면 지금 모든 게 안 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나마 무슨 검찰청법 일부 청와대로 파견단 검사들 이렇게 다시 또 검찰로 가잖아요. 그건 이제 못하게 법을 2년. 예. 저희는 연구 금지해야 된다고 했는데 어쨌든 2년은 금지하니까 좀 그래도 좀 줄어들겠죠. 뭐 이런 건 일부 됐어요. 되기는. 근데 예. 근데 사실은 정통 민주 개혁 법안이나 민생 법안은 지금 방금 이제 은수미 의원이 말한 재벌개혁과 관련해서 상법 개정안. 상법 개정. 박근혜 대통령 공약이었고 법무부 안까지 만들어 놓고도 그거 무슨 외국 투자자들한테 먹힌다라는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지금 통과도 안 되고 있거든요. 또 징벌적 예. 손해배상 도입하는 제조물 책임법이랑 가맹사업법. 그것도 안 되고. 그 프랜차이즈 하는 분들 본사로부터 예. 횡포 심하게 받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거 좀 개선하죠. 그다음에 제조물 책임법 해가지고 입증 책임을 공급자들에게 지우고 나쁜 짓 했을 때는 3배. 저희는 원래 또 이 징벌적 손배제에서 외국처럼 미국처럼 제한을 두지 말아야 되는데 3배거든요. 예. 겨우 이것도 예. 근데 안 되고 있어요. 참. 예. 그리고 좀 정치적 쟁점으로까지 떠올랐던 것들 가운데는 국정교과서 아예 못하게 법으로 만들자. 예, 그것도 안 되고 안 있죠. 됐죠. 안 됐고요. 조기 대선을 하더라도 재외국민이 투표권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그건 됐고요. 그거 개정 그건 하나 됐죠. 됐고 예. 그다음에 세월호 선체 인양되면 예. 선체조사위원회 설치. 그렇죠. 그것도 이것도 됐죠. 됐고. 예. 네. 난 변호사법 중에 이제 몰래 전화 변론하고 몰래 변론하고 그랬잖아요. 그게 문제가 됐잖아요. 그거 금지하는 변호사법 개정안 하나 됐습니다. 그러니까 네. 아주 작은 법들은 몇 개 됐는데. 그러니까 처리된 거 보면은 좀 작은 거 내지는 예. 정말 공감대가 있는 거. 예. 처리 안 된 거는 좀 굵직한 거. 사실은 구조적으로 먼저 됐어야 할 거 이런 예. 게 안 되는 거로군요. 그러니까 지금 딱 국민들께서 많이 들어본 게 이제 아까 재벌개혁 법안이랑 전월상한제랑 그 다음에 뭐 징벌적 손해배상 법안, 그 다음에 무슨 일 당했을 때 집단적으로 한꺼번에 쉽게 할 수 있는 집단소송제 이런 거 전혀 안 되고 있는 안 겁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뭐 우리 미취업 청년 사연 듣는 청년들을 이렇게 실업급여를 줄 수 있는 뭐 고용보험법 개정안, 실질적인 민생입법, 예. 비정규직 보호하는 법안 우리 이제 은수미 의원님이 전문가신데 이런 게 전혀 논의가 안 되고 있고 네. 상임위 통과해도 법사위 우리 또 김진태 의원님 중심으로 이분들이 막 무조건 막아요 지금. 그래서 제가 실명 거론은 죄송하긴 하지만 좀 해도 너무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법사위의 자유한국당 예. 간사를 맡고. 예, 그분 예, 예. 엄청 많고. 얼마 전에 용산 화성 도박장 문제 이야기했는데 지금 청소년 출입 금지 시설 있어요. 고용이나 출입금 그 이제 도박장 같은 거거든요. 사행산업. 예. 예. 평일에는 이분들이 영업 없는 이분들이 출입하게 되어 있어서 청소년 법부 개정안이 야당이 다 찬성해갖고 법사위에 갔거든요. 네. 근데 역시 이것도 지금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이 반대 통과를 안 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참 묘해요. 그런 것도 반대한다는 것이. 그 예. 국회 선진화법은 이제 국회 의석의 3분의 2를 넘어야 그나마 뭘 처리할 수 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있죠. 여야가 좀 합의해서 3분의 2 정도의 동의는 받아라. 이제 이런 게 취지인데 네네. 지금 보면 바른정당까지도 동의하는 여러 개가 있어요. 선거 연령 18세 이하라든지 예. 특검 기간 연장이라든지 그거는 합하면 3분의 2가 넘거든요. 그렇죠. 근데도 왜 안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건 또 법사위에서 걸리는 거죠. 그게 무슨 그러니까 말이에요? 법사위에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법사위가 자유한국당, 즉 이제 자유당이 영향을 가지고 있으면 그 예. 법사위에서 몇 가지 방식으로 그러니까 우회를 할 수 있어요. 어떤 하나는 거? 예. 아예 그 폐기 처리 직전까지 그냥 서랍에 놔두는 방식이 예. 하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6명인가 7명인가 어쨌든 간사에 의해서 예. 그렇게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그래서 제2 안건소인가 그럴 거예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로 넘어갔다 그러면
우리가 책상 서랍 속에 들어가는 거구나. 그건 안 하는 거구나. 예, 이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가 그다음에 위원장이 통과를 안 시키겠다고 잡잖아요. 네. 그러면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지금 위원장은 바른정당 소속 그렇지요. 권성동 위원장인데. 그러면 또 그러니까 심지어는 예전에 이런 적이 새누리가 유승민 대표 때인 것 같아요. 대표가 찬성했는데 예. 법사위에서 새누리가 그때는 위원장도 아니었나 하여튼 그럴 때 법사위에서 강하게 새누리 의원들이 반대해서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참. 최근에 그 특검 기간 연장 관련해서 보니까 권성동 법사위 위원장이 네. 뭐 개인은 본인은 찬성하지만 네. 법사위는 이런 경우 만장일치를 예, 이런 해왔던 경우는 관행이 있다. 있어서. 그건 그러니까 왜 그 관행이 그런 관행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요. 이게 표결을 하자. 이러면 깨자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져요. 그러니까 권성동 위원장이 만약 우리가 표결을 하자라고 한다면 내가 나의 당의 의원들과 완전히 결별하겠다. 예. 이렇게 판단되는 관행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시민들이 되게 요구하고 시민들이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가지면서 이거 안 하면 너 죽어. 예. 이 정도면 표결도 갈 수 있어요. 예. 근데 일상적인 관행에서는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기존의 강행이 무례하다거나 예의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서 못 깨는 거예요. 아니 특검 기간 연장은 뭐 7, 80% 시민이 원하고 찬성했는데 예. 그 정도인데도 표결에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완전히 반대이다 보니까 네. 이 사람이 뭐 더 이상 뒤집겠다 이런 생각이 없으면 더 나아가서 이게 있어요. 특검 연장은 확실히 전 시민들은 찬성했지만 야당 내에서도 굉장히 논쟁이 많았었어요. 그 얘기가 특검 연장을 하는 것이 혹시 역풍을 막지 않겠느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야당이 흔들려 버리면 내부적으로 네. 야당이 흔들려 버리면 권성동도 굳이 동력이 약화된다 이 동력이 말이죠. 약화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저는 국회 선진화법을 많이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것보다는 오히려 다수당이 된 야당이 의지가 얼마나 있느냐? 그렇죠.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의지를 가지고 국민들한테도 호소하고 우리가 이렇게 할 테니 지지해달라. 네. 그리고 의원들에게도 n분의 1로 상임위에 맡기지 말고 이건 당이 직접 챙긴다. 네. 이렇게 해버리면 문제가 다른데 매번 상임위에 넘기고 매번 이 쟁점이 되는 것에 대해서 의견 조율이 안 되면 예. 사실 아무리 시민이 몰아줘도 잘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특검법 연장 같은 경우는 사실 직권 산정하는 방법이 하나 있었고 법사 연장. 근데 그건 또 국회의장이 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이건 국가 비상사태로 볼 수 없다. 그래서 하는 거예요. 지금 사실 저희는 이제 비상사태 해석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직권 산정 논란이 있었다고 치고 그러면 정상적으로는 법사위원장이 바른정당의 당론도 특검법 연장이었기 때문에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권성동 위원장이 자기가 아무래도 새누리당 출신이니까 마지막에 눈치를 저희는 봤다고 생각하고 직권상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많은 시민사단체들은 법사위원장이 표결이라도 해라. 네. 사실 모든 법을 어떻게 다 만장일치로 처리하겠어요. 때로는 논란이 있지만 역사적 그 법안의 역사성이나 아까 우리 정관용 앵커께서 말씀하신 7, 80% 국민들이 찬성하는 법이면 또 이 특검이라는 것은 이 통과 안 되면 예를 들면 유보 상태가 아니라 해산돼 버리는 결정적인 그렇죠. 상태로 가버리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미 벌써 해산 당했잖아요, 사실상. 예. 자유한국당에서 해산 당한 거나 다름없거든요. 황교안 총리 권한대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표결이라도 했어야 되는 건데 정말 이건 두고두고 아쉽더라고요. 바른정당은 그날 아침까지도 우리 당론은 법사위원장이 어떻게든 처리해야 된다. 예. 가서 어필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끝내 안 됐잖아요. 자, 그것뿐 아니라 무슨 뭐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설치하는 공수처요. 문제, 예. 선거 연령 18세 인하하는 문제, 뭐 상법 개정안 뭐 이런 굵직한 안들이 있는데 제가 아주 정말 단도직입적으로 은수미 전 의원한테 물어볼게요. 예. 지난번에 특검법 연장이 안 되는 과정을 보면서 예. 이게 국회 선진화법이라고 하는 게 패스트 트랙이라고 하는 절차, 즉 3분의 2가 넘는 사람들이 요구하면 신속 처리로 들어간다 손 치더라도 그게 300일 정도 걸린다. 예. 그걸 새로 그렇죠. 알았거든요. 예. 근데 그런 패스트 트랙으로 가지 않고 예. 상임위에서 통과시키고 예. 법사위에서 표결로 통과시키고 예.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의지만 있으면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근데 이게 매우 여러 가지 정치적 고려가 발생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떠올려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뭐 법사위원장대로, 그다음에 우리 당은 우리 당대로 네. 여러 가지의 정책 계산 이걸 그러니까 가장 큰 건 언제나 총선이나 대선 앞두고 있으면 총선이나 대선에 이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가 훨씬 더 우선이 돼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예전에 필리버스터도 총선에 불리할 거다라고 해서 사실상 의원총회의 결론은 노후였어요. 안 한다는 거였어요. 근데 시민들이 그 당시에 기정사실화를 만들어버렸잖아요. 하는 걸로. 그래서 사실 하는 쪽으로 어쩔 수 없이였거든요. 근데 특검 연장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또 상황이 달랐던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아예 그렇게까지 안 하면 이게 도저히 뭐 총선 대선에서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할 상황은 아니면 여러 가지 정치적 고려에 역풍을 맞는다까지. 아니 그럼 선거 연령 18세 이하 이런 거는요? 선거 연령 18세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만약 지도부가 이번 2월 국회 때 다른 모든 걸 포기하고서라도 우리가 정치 개혁을 위해서 이것저것을 하겠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는다도 우리 가자. 그러니까 결론을 내렸다고 쳐요. 그러면 특검법 연장 뭐 18세 이렇게 해가지고 하겠다. 그리고 그거 숫자 계산을 하면 된다. 그럼 이제 되는데 이렇게 안 했잖아요. 기억을 돌이켜 보세요. 그러니까 그 점에서도 의지가 없었다. 저는 그게 관행이다라고 생각해요. 일종의. 그러니까 예전부터 그랬는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DJ 때나 노무현 때부터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대체적으로 상임위에 맡기는 방식이 많아요. 선거에 관련된 법안은 여야 만장일치로. 맞아요. 만장일치. 그런 게 있었죠. 있는데 그렇죠. 사실 선거연령 18세는 대학생들이 투표를 못하는 법이거든요. 일부 대학생. 그러니까 그 전 세계적으로 16세, 17세까지 낮추고 있으니까 꼭 했어야 되는데 저는 오늘 은수미 전 의원님이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아쉬움도 이제 소속 정당에 대한 아쉬움도 표명해 주시니까 저도 이야기가 편한데 저희도 제1야당에 항상 입법 의지하고 입법 전략에 대한 두 측면에서 보면 대단히 아쉽습니다. 물론 사사건건 발목을 잡는 우리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심판이 두렵지 않은 것인지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꼭 경고를 드리고 싶지만 한편 제1야당도 의석수가 대단하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지지율이 50% 안팎까지 지금 막 치솟고 있는데 의지나 전략에서 대단한 실력을 좀 보여줬어야 했다. 투혼이나. 근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아주 일부 통과되고 핵심 법안들이 통과 안 됐기 때문에 그 책임을 지지 않을 수가 없고 저는 만약에 그 야당에 내놓으라는 대선 후보들이 연합해서라도 그 입법에 좀 앞장섰으면 어땠을까 이런 아쉬움도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패스트 트랙을 해도 통과되는 게 가능합니다. 정치적으로도. 세월호 참사 특별법이 가식장려 특별법이 아까 제가 통과됐다고 했잖아요.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는 통과 안 됐다고 이제 걱정하는 분들은 통과가 됐거든요. 그때 이것도 원래 작년에 야당 한노위에서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을 했어요. 세월호법하고 가습기법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의지나 가족들의 호소가 또 정치력이 발휘돼서 통과된 거거든요. 이 중에서 가습기법만 먼저 패트랙으로 지정됐긴 했지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충분히 그런 실력과 융통성이 가능하다. 지난 2월 국회 기간 중에 제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의원들하고 여러 관련된 인터뷰를 했는데 다들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물리적으로 우리가 못합니다라는 식으로 말하던데 저는 반드시 그게 아니다 이거죠? 저는 반드시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예전에는 두 가지를 더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숫자가 적다, 의석수가 적다. 그 다음에 국회 선진화법 때문이다. 지금은 이제 숫자가 적다라는 얘기는 못 하는데 국회 선진화법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정말 2월 국회에서 이걸 통과할 의지가 있었을까? 이런 질문을 저 스스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3월 국회도 기대 못 하는 겁니까? 3월 국회 저는 3월 국회는 다른 것 때문에 이게 조기 대선 국면 때문에 이건 거의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10일 날 선고를 한다고 하니까 만약에 인용되면 바로 조기 대선이기 때문에 정신없는 상황이 되는 건 저희도 인정을 해요. 근데 이제 은수미 전 의원님께서 오늘 자기 소속당도 약간 지적을 하면서 이렇게 쓴소리 해주시니까 근데 저희는 더 힘이 나는 건데 뭐냐면 하지만 바로 대선으로 다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3월 임시국회는 지금 합의는 됐거든요. 그러면 3월 한 10월 때까지라도
지금 상임위까지 통과한 법들이 있습니다. 가맹사업법하고 제조물책임법하고 공정거래법 일부 이런 거 있잖아요. 정부에서 통과됐거든요. 법사위 지금 계류 중인데 요건 통과시켜줘야죠. 몇 개라도. 근데 제가 이런 걸 하면 저도 정말 고민이 되는데 선거가 맞닥뜨려지 임박해오면 그러니까 그런 제조물책임법 이것은 분명하게 기득권한테 불리하고 우리 서민들한테 유리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날카로워 예각화된 법이에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의지가 많이 줄어요. 오히려. 왜냐하면 지금 당장 정권 교체하고 선거에서 이기는 게 중요한데 혹여 그런 예각화된 법안을 통과시킬 경우 역풍이 분다, 반대 의견이 많다, 흔들린다라는 의견도 또 나올 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역풍보다 그 법 통과시켜낸 것을 환영해서 그쪽을 더 좋아하는. 그럼요. 지금. 근데 아니 저는 알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야당이 너무 지금도 몸을 사리시는 것 같아요. 너무. 아직까지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아직까지는 촛불 민심 1600만 명이 가까운 분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반드시 좀 개혁까지 좀 하자라고 먹고 좀 살자라고 이렇게 호소하는데 믿고 좀 세게 하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급격하게 변화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이렇게 그러니까 계속 시민들하고 소통이 용감한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낼 거다라고는 믿어요. 자, 큰 기대를 걸긴 어려워도 그러나 아무튼 또 촉구하고 또 외치고 합시다. 3월 20일까지는 그래도 어쨌든 바로 대선으로 가지 말고 한 일주일은 그래도 해줘라는 거예요. 입법을 위해서 2주일은. 저는 지금 안진걸 처장 그 얘기 들으면서 갑자기 제가 한 20년 전에 정말 20년 전에 쓴 칼럼 제 책에 실려 있는 칼럼 제목이 떠올랐어요. 제가 그게 따로 국밥이라고 하는 제목을 썼는데 국 따로 밥 따로 이렇게 우리 조선시대부터 먹던 거 있잖아요. 우리 정치도 좀 따로 국밥으로 선거는 선거대로 하고 국회 일은 일대로 좀 하고 이렇게 뭐 하나 쟁점 터진다고 왕창 섞여서 아무것도 못하는 정치 좀 하지 맙시다. 라는 얘기 제가 20년 전에 썼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지금도 똑같은 얘기는 충분히 한 2주일 정도는 그래도 국민에 대한 도리로 촛불 민심에 대한 예의로 한 2주일 입법 몇 개 하자는 정치인으로서 제가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말. 상한이 정도는 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뭐 한 번 더 외쳐봅니다. 네. 은수미 전 의원, 안진걸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네.